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첫 우주인으로 선발됐던 고산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훈련 과정에서 참 아쉽게 교체가 돼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산 씨가 그 이후의 인생이 더 다이내믹하네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창업의 눈을 떴고요. 그래서 귀국해서 벤처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스스로도 창업을 해서 벤처 창업가가 되었습니다. 벤처 창업의 선봉장이 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주인이죠. 고산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2007년? 예, 2007년도 우주인 훈련을 받았죠. 처음에 그 선발은 몇 년도에? 2006년부터 꽤 오랜 몇 개월 동안 아마 선발 과정이 있었고요. 최종 2명이 결정된 거는 2006년 크리스마스 때. 예, 2006년 말. 네.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전공은 뭐였고요?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 인지과학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세부 전공으로 컴퓨터 비전이라고 카메라 렌즈로 사물을 인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을 했던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월급 받고 연구를 하는 맞습니다. 인공지능 파트. 네. 요즘 아주 한참 뜨는 인공지능. 요즘에 완전히 핫하죠. 네. 그걸 아주 일찍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다녔던 랩이 지금 인기가 완전히 상한가입니다. 네. 그럼 거기 이제 입사해서 몇 년쯤 근무하던 때예요, 그게? 한 2년 정도 거의 돼갈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연구소잖아요. 그렇죠.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박사가 더 중심적인 네, 일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마침 박사를 준비도 했었고.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네. 그런데 마침 그때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찾습니다. 예. 이런 공고를 보고 예. 거기도 지원을 했고. 근데 나중에 박사도 됐어요. 아하, 네, 그래요? 박사도 장학금도 받고 다 예. 됐는데 우주인도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주인 되는 거 선택했고. 그 저를 뽑아준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우주인이 돼서 못 가게 됐습니다라고 이메일 보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막 링크도 첨부하고 정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못 간다 하고 이렇게 보냈던 게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한국 최초의 탑승 우주인으로 고산 씨를 선정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다음 달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게 될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이 고산 씨에서 이소연 씨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첫 우주인을 뽑는다라는 그런 공고를 봤을 때 네. 어떤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해봐야지 했던 거예요? 우선은 우리나라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 우주인 사람을 우주에 보내려고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도 저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텐데 그 중에 일부가 돼서 한번 지원해 보자. 네. 의미 있는 일이다. 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궁금하다. 그런 마음으로 지원했었죠. 근데 될 거란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 이거 꼭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 정도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이라는 게 뭘 내가 갖고 있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학 우주인을 표방했었고, 그리고 제가 뭐 대학교 다닐 때 운동 같은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복싱 대회 나가서 아마추어 전국 대회 나가서 동메달 딴 경험도 있고, 또 산악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산 등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경험들이 좀 우주인 선발에 적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 대한 나름의 전문성도 있고 네. 체력은 내가 또 자신 있다.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끝까지 가게 될 줄 처음부터 몰랐었죠. 근데 지원하고 이게 한 회 뒤에 테스트가 이제 진행되면서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몇 명이 몰려왔었지 그때? 처음에 3만 6천 명 정도 지원했다고 3만 알고 6천. 있어요. 네. 네. 어떤 테스트들을 거쳤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우주인 선발이 우리나라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시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예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리기, 오래 달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IQ 테스트, 심층 면접 그런 것도 있었고 의학 테스트가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몸에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였는지. 근데 몸에 약물을 주입하면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좀 올라가면 막 눈앞이 하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견디는지 몸 안에 있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서로 잘 잡아주면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 있었고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참여하면서도. 3만 6천 명이 그럼 오래 달리기 하면은 이제 왕창 떨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단계별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종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종 선발을 저희가 최종 선발하기 전에 러시아에 직접 같이 갔어요. 한 8명 정도가. 10명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실제 현지에서 테스트도 하고 약간 요즘에 많이 보이는 그런 서바이벌 쇼처럼 그런 그때 상업방송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진행하고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 발표를 한 거죠. 최종 1인이 딱 됐을 때 네. 기분이 어땠습니까? 제가 뒤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때 김우식 전 부총리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폈는데 좀 멀리여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이제 두 글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 두 글자인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이름이 외자니까. 네, 외자니까 이름이. 그래서 뒤에서부터 딱 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좀 실감은 안 났었죠. 실감은 안 났었고 그런 좋은 감정들은 그 뒤에 이렇게 물결처럼 쭉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막 굉장히 환호를 한다던가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뒤에 정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혹시 어려서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다든지 네. 이 저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싶었다든지 그런 꿈 같은 것도 있었어요? 우주에 대한 관심은 아마 아이들이라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관련된 과학 잡지 같은 것들 찾아보고 좋아하고 그런 건 당연히 있었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나 우주인이 될 거야라는 꿈을 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전례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꿈의 지평,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을 배출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넓어졌으면, 그게 넓어질 수 있다면은 그 몫을 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어린아이들 모여있는 데 가면은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우주인 되고 싶은 사람 있냐? 그러면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한두 명씩 손을 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미국에서 만약 태어났다면 60년대 이후부터 네네. 나는 우주인이 될 거야. 이런 어린이들이 많았을 거야. 그럼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근데 그런 꿈조차 없었는데 네. 아무튼 첫 기회가 만들어졌고 그걸 이제 딱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직장도 그만둔 거예요? 그때 그냥? 직장을 그만뒀죠.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상황이 좀 애매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을 처음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뽑았는데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몫으로 배정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직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직업이 아니고 항공우주연구원의 말하자면 연구원 자리가 아닌 거죠. 티오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이제 틀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 있고 티오가 없으니 워낙에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배출하는 우주인이고 굉장히 공공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 기업에 몸을 담으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어떻게든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하니까 그런 게 또 잘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직을 한 셈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1년 넘게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어디서 어떤 훈련을 그렇게 오래 받게 됩니까? 러시아 근교에 이제 스타시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을 모스크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정부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비슷합니다. 예. 거기에서 12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죠. 어떤 훈련을 그렇게 오래 받아요? 기본적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주에 가면은 우주 정거장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주선의 비행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지 그리고 비상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우주 정거장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용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년 넘게나 걸려요? 1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러시아 우주인 같은 경우는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10년 넘게 그런 훈련을 받고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언제 비행의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 안에 있는 기계를 조작하고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서 또 뭔가를 조작하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닌데 한 번의 실수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그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지루했겠다 그러면. 저한테는 뭐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흥미로워갖고 재밌었는데 그걸 10년 이상 하는 친구들은 좀 지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고산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몇 월 며칠 날 우주선 타고 간다 이게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저랑 이소연 씨가 거기 가서 2명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훈련 중간쯤에 최종 탑승 우주인이 선정이 돼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이제 가게 결정이 됐고요. 네. 그때부터는 언제 가는지 알았죠. 네. 근데 직접 그 우주선을 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주선에는 그 소유주 우주선에는 3명이 앉는데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선장이고요. 캡틴이고 이쪽에 온보드 엔지니어가 앉고 이쪽에 온보드 엔지니어 2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리는 여기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은 사실 이 2명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여기서는 약간 보조적인 그런 업무들이 주어지고요. 근데 우주선을 꼭 직접 몰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죠. 인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맞아. 거기에 투입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선 조정을 처음부터까지 쭉 다 배운 거네요. 네, 그거에 이제 처음 레벨의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캡틴이 되는 거는 아마 파일럿만 될 수 있겠지만 파일럿 아닌 사람이 된 적도 있어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 네, 근데 그래요.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전투기 조정 이런 것 정도의 기초가 있어야 우주선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비행기 조정보다 어때요? 우주선은 자동 이게 많죠? 거의 다 자동화돼 있고요. 많은 부분이 자동화돼 있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났을 때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자동화돼 있어도 같이 지상 관제소랑 체크해 가면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해 가게 됩니다. 네. 우리가 뭐 TV 화면으로 많이 보고 기억이 나는 건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계속할 필요는 없고요. 적응을 해야 되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무중력 비행기를 타고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루 정도. 예.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우주에 가면 무중력 상태가 갑자기 생기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 감각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멀미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도 약간 훈련을 받긴 합니다. 네.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서 눈을 가리고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처럼 착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의 훈련을 하면서 얼마 동안 버티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실제 무중력 상태가 돼서 이렇게 둥둥 뜨니까 어떤 느낌이 오던가요? 저는 막 그네 탈 때 네. 뭐 짜릿짜릿한 느낌 예. 들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발을 젓게 되죠. 네. 공기 중에서 발을 저어봐야 물이랑 달라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앞에 잘 안 나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멀미가 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멀미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다른 일 하기 힘들 정도로 이야. 멀미가 많이 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주라는 공간이 사실 인간한테 주어진 공간, 이렇게 허락된 공간은 아니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을 보면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우주도 가고 달도 가고 지금 뭐 다른 데까지 글쎄 말이죠. 화성까지 가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 보면 인간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어쩔 수